자, 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행위별수가제인 건 알고 계시나요? 자, 이거는 의사들의 진료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자, 그것뿐이 아니라 약도 한 알 한 알당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의료 행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최고급의 진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결국 의사와 환자 간의 사이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료의 질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나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진료 행위를 오버해서 하는 거죠. 결국 과잉 진료, 의료 남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는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의료비를 깎으려고 하는 공단하고 의료인 간에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의사들도 돈이 많이 나오는 곳에 의료 행위를 많이 하겠죠. 결국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보건의료 자원은 불균등하게 분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어마어마한 게 행위별수가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봉급제 들어가겠습니다. 봉급제는 물론 우리나라 의사들도 봉급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2, 3차 의료기관에서 봉급받고 있는 의사들은 이거는 성과급제, 봉급제를 받고 있어요. 결국 내가 환자를 좀 많이 봐, 그럼 플러스 알파를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성과급제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성과급제가 아닌 단순 봉급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단순 봉급제인 거를 받는 나라가 있나요? 이거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에서는 의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단순 봉급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병원 안에 있는 의사야.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나 이거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이거 협조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다 근무하는 중이니까 같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행위별수가제는 자, 이거 수술하는데 좀 도와줄래? 그랬을 때 야, 그거 수술 끝내고 나한테 넘겨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내 환자니까 내가 이제 피를 올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 봉급제는 이렇게 협조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중이니까 어때요? 복잡하게 수술하는 것보다 예방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 의료의 최소화가 일어납니다. 웬만하면 놀고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의료의 국역화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단점은 관료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의 가장 큰 단점은 창의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명령 내리면 그대로 수행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봉급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두제. 근데 인두제는요, 영국의 의료제도를 제가 이미 영상을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이거 다시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자, 인두제는 그 사람의 머릿수대로 지불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인데 나한테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있어. 그 환자의 머릿수대로 이제 내가 지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 의사에게 내가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사한테만 진료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료의 계속성이 증대되게 되는 거예요. 진료의 계속성이 증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의사가 야, 웬만한 거 약 먹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료의 최소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복잡해졌어. 그럼 툭 하면 우리 후송 의뢰한다라고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인두제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의료의 질적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편하겠죠. 행위별수가제처럼 하나하나 청구 안 해도 되고 사람 한 명당 얼마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행정적으로 간편하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괄수가제요. 자, 포괄수가제는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이제 가게 갑니다. 그래서 불갈비 버거 하나, 그 다음에 감자튀김 하나,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손님 이렇게 따로따로 드시는 것보다 세트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묶은 걸 우리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거고요. 세트로 묶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 1인당 얼마, 그 다음에 요양 일수별로 얼마 또는 질병별로 얼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병별로 묶은 포괄수가제를 DRG, PP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개과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이 포괄수가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4개과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밑에 깔아 놓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총괄계약제. 자, 이거는 독일의 우리나라는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독일은 질병금고라고 해서 천여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이라면 어느 조합이든지 반드시 하나는 들어야 돼. 근데 그 조합마다 각각 내는 보험료가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좀 싼 데 들어야 되겠다라고 합시다. 근데 싼 데 여기 질병금고에 가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달달이 내가 이제 보험료를 내겠죠. 그리고 아프면 그 병원과 계약을 맺은 병의원에만 꼭 반드시 가야 돼. 그럼 병의원이 좀 열악하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총액계약제, 총괄계약제는 도대체 뭔데요? 자, 거기 질병금고의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의료계의 대표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1년 계약금 총액을 주는 거죠. 그럼 총액을 갖고 거기에 있는 병의원의 의사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액계약제 또는 총괄계약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의사 입장에서 이미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환자가 왔어. 잘해줄 것 같아요? 못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해주죠. 그래서 진료의 최소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또는 뭐 규격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요. 의료 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높진 않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최첨단 의료 서비스가 도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계약할 때쯤 환자가 입원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총괄계약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대가치수가제. 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 중에 의사인데 근무 중에 맹장 수술을 했어. 그리고 새벽에 응급으로 나와서 맹장 수술을 했어.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어요? 당연히 새벽에 나온 게 더 값어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 하는 거는 가치를 좀 깎아 0.8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 가치가 있으니까 1.2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진다고요? 아니죠. 왜? 응급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상대가치수가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진료비 보상지불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3가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위별 수가제, 그 다음에 포괄 수가제, 그 다음에 상대가치 수가제 3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3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